예, 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 생산 이론 파트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ERP 정보관리사가 어떤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는 다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뭐 ERP 정보관리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ERP죠. 이 ERP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확인하는 어떤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ERP 정보관리사는 크게 네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 물류, 회계, 인사 이렇게 네 개 모듈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모듈은 이론 파트와 실무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파트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 물류, 회계, 인사의 프로세스를 기업이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는지, 물류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인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실무는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파트인데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각각 50% 50%의 비율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실무에는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도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부분도 약 40%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생산 이론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마우스 포인트를 바꾸고요. 먼저 첫 번째는 생산 계획 및 통제 파트입니다. 이 생산 계획 및 통제는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는 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인데 제품 생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 제품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제 생산 활동이 얼마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통제 부분으로 구성된 생산 계획 및 통제가 첫 번째 파트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정관리입니다. 공정관리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 요거를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정 관리할 때 세부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그 공정에 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뭐, 결과를 판단해서 피드백하는 공정 관리가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자재 소요와 생산 능력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생산을 할 때는 원자재나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원자재나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할 때 원자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기계, 설비들 등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 제품을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잘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약 10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 이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그 주관사인 한국생산성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PC ERP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 들어오네요. 자, 여기가 kpc erp.or.kr 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ERP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시험 과목 및 시간, 출제 기준, 강사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시험 일정들, 원서 접수도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응시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ERP는 4개 과목이죠. 1급이든 2급이든, 그 1급이나 2급은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1, 2급 차이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2과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을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1시간에 이론 40분, 실무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회계나 생산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인사나 물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날 회계와 인사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번 시험일에는 생산과 물류 이렇게 봐야 4과목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번은 봐야 4과목을 다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은 4과목을 모두 취득을 해야 그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생산 중에서도 주로 1급을 할 건데요. 생산 중에서도 이 이론 파트만 지금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특별히 제한이 없는데 실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무라는 게 실제 시스템으로 을 다룰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사용하는 실제 시스템은 더존다스의 핵심 ERP라는 제품하고 영림원의 K시스템이라는 제품,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요 더존다스의 핵심 ERP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영림원 같은 경우는 이게 ERP 시험이 1년에 전체 6번 있는데 영림원은 매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 응시료 등은 이 사이트를 나중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일정 잠깐 볼까요? 2015년에 6번이 시행이 되는데 각 시험 날짜별로 여기 접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날짜. 인터넷 접수를 못하면 방문 접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공지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영림원 K시스템은 3월, 9월에만 시험을 보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뽑아서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도 뽑아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원래 우리 설명하던 자료로 돌아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ERP 생산 이론 부분의 첫 번째 파트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산이 뭔지 그거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전적 의미는 생산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재를 만드는 거죠. 돈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 보면 형태가 있는 물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죠. 유형이나 무형의 돈이 되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뭘 가지고 뭔가를 투입해서 뭘 투입하냐면 요 생산 요소라는 걸 투입해서 이거를 경제재로 변환시키는 과정. 이게 생산이죠.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일할 수 있는 뭔가를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투입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돈도 필요할 거고 전기나 수도 이런 것 같은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산 계획을 할 때
또 한 가지 좀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생산성이라는 건데요. 앞에 보면 생산은 뭔가를 투입해서 이걸 돈이 되는 무언가로 변환하는 건데 이 변환, 그러니까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가 생산이죠. 예. 생산인데 이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측정하는 게 생산성이에요. 이 변환시킴으로써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거죠. 좀 생각이 됐는데, 그럼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생산성은 투입 양분의 산출량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뭔가 들어간 것 분에 얼마나 나왔느냐.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간 거는 시간이나 화폐나 하여튼 단위만 통일하면 됩니다. 10시간 일해서 20개 만들었다. 그럼 생산성은 2가 되겠죠. 시간당 2개. 그 다음에 5명이 작업을 해서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은 20개,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게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4명의 작업자가 8시간 동안 1440제곱미터의 카페트를 설치를 했다. 이런 경우에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이걸 봅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거는 여기 앞 페이지에 잠깐 다시 가서 보시면 투입 양분의 산출량이죠. 그러니까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4명이 작업자가 투입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일한 거예요? 8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분모는 이제 시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투입을 32시간 동안 일을 했고요. 작업 시간. 실제 산출은 1440제곱미터의 카페트가 만들어졌죠. 설치가 됐죠. 그럼 분자가 1440.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시간당 45제곱미터를 생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산성을 특별히 노동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왜? 이 작업자의 생산성이잖아요. 노동력의 생산성. 그래서 이 생산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예요. 이게 작업자의 노동력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노동 생산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꼭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자동화된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대의 기계가 3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조 시간이죠. 기계가 작동한 시간, 6시간을 일을 했죠. 그래서 126개, 126개의 부품을 생산했다. 그러면 시간당 21개를 생산한 거죠. 생산성은 시간당 21개. 근데 이거는 특별히 기계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제 투입된 자본이다. 그러면 자본 생산성이 되겠죠. 투입된 에너지다. 그러면 뭐 에너지 생산성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예. 요거는 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ERP 정보관리사 관련 교재를 보시면 아실 수가 또 자본 생산성이나 에너지 생산성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개념 BOM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입니다. 자재의 명세예요. 특정 제품이, 정의 한번 볼게요.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뭐 제가 여기다 그림 잘 그려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제가. 뭐 그리는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뭐 그림이 엉망이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전거 그린 건데요. 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안장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앉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은 페달이죠. 네, 페달 그린 거고요. 여기 손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제품, 이 자전거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거. 이게 BOM이에요. 말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 자전거는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핸들이 하나 있다. 바퀴가 두 개 있다. 안장이 하나 있다. 페달이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몸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좀 잘라 보겠습니다. 색을 바꿔서. 자, 요 부분만. 또 요 핸들은 핸들 축 하나와 양쪽 손잡이 하나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어떤 제품 혹은 부품, 요게 그 하위 부품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게 요 BO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BOM의 정의는 이렇고요. 이 BOM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 생산 이론을 할 때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자재 소요 조금 있다가 BOM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BOM 계산하거나 이런 게 보도록 하고, 특히 저기 이 물류 ERP 물류 부분에서도 이 BOM은 나오니까 자세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BOM은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엔지니어링 BOM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 약자로 그냥 EBO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BOM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이 엔지니어링 BOM은 글자 그대로 설계 BOM이에요. 어떤 부서에서 자전거를 설계하는 부서가 있겠죠. 자전거 회사에서 자전거를 설계를 하면서 만든 BOM이에요. 이 자전거는 바퀴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창살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한 거. 이게 설계 BOM입니다. 그럼 이제 설계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대로. 예. 그러면 생산부서에서 이 BOM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면 이거는 매뉴팩처링 BOM이라고 합니다. 뭐 제조 BOM, 뭐 프로덕션 BOM 이렇게도 부르는데, 근데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이 이 설계 BOM하고 엔지니어링 BOM하고 매뉴팩처링 BOM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설계는 멋있게 하려고 여기다 바퀴를 이렇게 창살을 8개만 해놨는데 실제 생산하려고 보니까 바퀴가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약하게 보인다고 싫어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창살을 좀 더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BOM이 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BOM, Manufacturing BOM 혹은 Production BOM이라고 합니다. 기타, 요거는 Planning BOM, 뭐 Modular BOM, Percentage BOM, 그 다음에 Inverted BOM 등등이 있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나머지들은 생략을 하고요. 예. 퍼센티지 BOM은 요 뭐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퍼센티지 BOM은 뭐냐면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제품군에 대해서 그 특정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20인치 TV, 30인치 TV, 50인치 TV를 생산하는 TV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 20인치, 30인치, 50인치의 TV는 어쨌든 요걸 다 합쳐도 전부 TV죠. 이걸 TV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군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의 비율을, 글자 그대로 비율이죠. 비율로 나타낸 게 퍼센티지 BOM이 되겠습니다. 뭐 모듈라 BOM이나 플래닝, 인버티드 이런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자, 얘 하나 볼까요? 자재 명세서의, 이건 실제 뭐 기출문제 비슷한 건데요. 자재 명세서의 유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관리 부서 및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이다. 생산관리나 생산 현장. 제조 공정 및 조립 공정의 순서를 반영하여 엔지니어링 BOM을 변형하여 만들어진다.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뭐죠? 네, 정답은 Manufacturing BOM입니다. 이
제품을 생산할 때는 BOM에 근거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뭐 다시 앞 페이지에 제가 이제 낙서해온 여기로 가서 왜 BOM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자전거를 1000대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퀴는 몇 개 필요합니까? 바퀴는 하나당 자전거 한 대당 2개니까 바퀴는 2000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바퀴 2000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를 생산하려면. 그러면 생산 계획이라는 게 그냥 자전거 1000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필요하고 그 부품에 몇 개 필요한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게 생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BOM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BOM을 좀 살펴본 거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재 소요 계획할 때 BOM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 제품 생산할 때 또 우리가 생산 계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 그거는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은 이제 물건을 자전거를 앞에 자전거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자전거를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데 과연 몇 개나 생산을 할까? 이걸 우리가 고객이 자전거 주세요. 그때부터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얼마나 팔릴까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 예측을 할 때 만약에 지난달에 자전거가 1000대 팔리고 그 전달에 900대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전달에 1000대의 자전거가 팔려고 그 전달에는 900대, 그 전달에는 1100대, 그 전달에는 950대 뭐 이렇게 팔렸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 달에 몇 대 정도 팔릴 것 같아요? 뭐 900개에서 1100개 사이, 뭐 1000대 내외 뭐 이렇게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먼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과거에 팔린 걸 보고 예측을 하는 방법. 이제 합리적이죠. 예전에 어떻게 팔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팔릴 거다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정량적 예측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게 없다.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완전히 뭐 어떤 경우겠어요. 신제품, 과거에 우리가 팔아본 적이 없는 거, 이건 참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관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법은 이제 정성적 예측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예측 기법은 이제 크게 나눠서 정성적 예측 기법하고 정량적 예측 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성적 예측 기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장 실험법, 패널 동의법, 판매원 의견 할당법, 그 다음에 수명 주기 유축법, 델파이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시장 실험법은 뭐 글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근거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역시 이것도 물론 그냥 수요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의 동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자, 패널 동의법은 우리가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패널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각계각층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패널들을 구성을 해서 이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판매원 의견 할당법은 쉽게 얘기하면 판매원이라는 게 뭐 영업사원들이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나 의견,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판매원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얼마나 팔릴 건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역시 주관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명주기 유축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제품 나왔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들이 한 5년 내지 4년마다 그 기존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차 모델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뭐 특정 제품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뭐 NF 소나타가 나왔고 그다음 뭐였죠? 예, YF 소나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나타 또 뭐 나왔죠? LF 소나타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얼마 전 몇 년 전에 나온 게 LF죠, 신차가. 자,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몇 대나 팔릴 건가? 없죠.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뭘 근거로? YF 소나타 혹은 NF 소나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팔렸는지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 이런 게 수명주기 유추법이 되겠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일단 전문가,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뭐 100명의 전문가들한테, 자, 이거 가지고 예를 들게요. LF 소나타라는 제품을 우리가 새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몇 대나 팔릴 거냐? 그럼 100명한테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양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첫 달에 1000대 팔린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00대 팔린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500대 팔린다고 할 거고,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계를 내요. 그래서 100명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럼 이 100명은 자기가 답한 거랑 다른 사람이 답한 거랑 걸 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예측하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예측하네 해서 자기 의견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이 의견이 취합이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법. 그게 델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예측 기법은 요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수요를 알고 있을 때, 과거 데이터의 수요를 알고 있을 때 예측하는 정량적 예측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예측 기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모형, 회귀분석 뭐 등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볼 건데, 기본적으로 과거 수요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법 혹은 지수평할법, 뭐 두 가지는 약간 다른 방법인데 어쨌든 기본은 평균 수요를 가지고, 과거의 평균 수요를 가지고. 아리마라고 하는 방법은 판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하고 실제 판매값하고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요. 다소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라서 설명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법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과거 수요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자, 제가 이게 그림을 하나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요게 시간이고요. 이쪽이 이제 시간에 따라 수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예, 추세가 있어요. 늘어나는. 그런데 일부 구간만 보면 줄어들죠. 요런 데는. 올라가면서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추세로 하면 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왜 줄어들지? 여기는 왜 줄어들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 예를 들면 뭐 이게 노트북 컴퓨터의 판매량이라고 합시다. 매년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봄에는 늘어나지만 봄 지나면 좀 줄어들고, 봄엔 늘어나지만 줄어들고 이러면, 그래서 이거를 기본 추세는 늘어나지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조금 감소도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법, 이런 게 분해법이라고 합니다. 확산 모형은 제품의 수요 예측에서는 주로 많이 쓰지 않고요. 이건 좀 정량적 방법에, 정성적 방법에 가까운데 좀 설명 생략하고요. 회귀 분석은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원인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과거 자료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한 6개월 동안에 매달 판촉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건 있겠죠. 판촉비가 늘어나면 수요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판촉을 적게 하면 수요는 줄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보고 예측하는 방법, 이게 세기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수예측 기법의 정성적 예측 기법과 정량적 예측 기법에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 설명하는 걸로 해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정량적 예측 기법부터 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